네, 오늘장 랭킹 5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떠한 키워드에 주목해야 될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보면서 키워드에 대한 의견, 시작에 대한 뷰 정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 인사 먼저 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그 월요일장이기 때문에 키워드 보면서 시장에 대한 투자 조언도 함께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일장으로 갈수록 조금 더 우려를 안고 움직이고 있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실적 측면에서 두 갈래로 좀 나누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실적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하고요. 박근영 부장님께 첫 번째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장 초반부터 이 실적에 대한 우려하는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삼성전자 2분기 적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이걸 어떻게 우리 뉴스에서 해석을 해야 되나요? 반도체주의 바닥이 1분기였다라는 시선이 많이 딜레이됐다라는 측면으로 섹터에 한정해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장 조정의 빌미까지 좀 넓게 설명해야 될지 이 부분부터 점검 받아볼게요. 네, 업황이나 가격은 역시 좋지 않습니다. 1분기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흑자 8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1분기에 냈을 때 반도체 섹터는 역시 부정적으로 나왔고요. 어느 정도 메이크업을 했던 쪽은 역시 이제 갤럭시 S23을 팔았던 이 휴대폰 사업부에서 결국 이제 수익을 낸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휴대폰 사업이 S23이 잘 팔렸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부분을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예측을 못했었던 상황인데 의외로 이제 휴대폰 사업을 굉장히 잘 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역시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공이 2분기에도 뭐 반도체 섹터 쪽은 그렇게 좋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적자폭이 역시나 나올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업황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죠. 뭐 반도체 관련 쪽은 재고가 피크를 찍고 내려올 때 그리고 업황 바닥이 될 때 주가는 실적과 무관하게 상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뭐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2분기에 대한 어닝에 대한 부분들을 차치하고 지금 전반적인 흐름과 환경이 어떤가를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아무튼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아주 이례적으로 감산에 대한 부분을 명문화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 이슈인데요. 명문화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화성 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EUV 장비나 이런 변화를 가져가면서 결국은 낸드 부분에 대한 감산이 본격적으로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정 전환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나오는 물량 자체가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공정 전환 관련된 부분들이 2분기에 진행되기 때문에 감산 효과는 한 20% 정도 삼성전자 내에는 가능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반도체 관련된 섹터 업체가 다 이제 감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바닥론에 대한 부분들은 상반기 정도 수준의 바닥론이 나올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장이 더 뻗기 위해서 지금 2600 정도까지 코스피에 거의 왔었기 때문에 여기서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가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하려면 결국은 이제 어닝스가 뒤쪽에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 대한 논리 그리고 이제 더 빠지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는 나올 수 있겠죠. 빠지더라도 오히려 깊게 빠지지 않거나 만약에 상반기에 주가가 빠진다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좀 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한 단계 뻗어나가려면 디램이나 낸드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보이고요. 낸드는 조금 빠르면 3분기 그리고 디램은 조금 빠르면 4분기 정도부터 가격이 상방으로 좀 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추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빠지기는 좀 쉽지 않으나 주가가 또 한 단계 레벨업 하기에는 다소 좀 답답한 어닝 구간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아마 빠질 때마다 모아가는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접근해야 될 것이 맞고요. 다만 이제 소부장과 관련해서는 일부 지금 중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제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라든지 이쪽과 관련된 장비라든지 이런 쪽에 소부장 쪽에 어떤 특화가 갖고 있는 섹터들은 조금 지켜봐야 된다. 긍정적으로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부장님 그러면은 하방은 여기서 더 빠지지 않을 것이다. 많이 밑으로 열어놓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희 이해해도 될까요? 네, 하방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이 조금 빠지면서 약간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제법 바닥권에서 꽤 올라온 가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실적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급락하거나 이런 사태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바닥론에 대한 힘이 실리면서 조금 밀릴 때 오히려 더 담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도 지금 전기전자 부분들을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사고 있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아마 바닥론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주식을 좀 모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제 슈팅을 내기 위해서는 뭔가 트리거가 필요한데 그 트리거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적어도 3분기 정도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정치적인 포인트를 좀 맞춰서 위원님과 추가적으로 반도체 섹터 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 내용이라서 뭐 공식적으로 이러한 멘트가 나온 건 아닌데요. 되게 속상합니다, 위원님. 이럴 때만 동맹인가 싶어요. 중국 반도체 견제한다라는 이 명분하에 중국 당국이 미국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 금지 등 규제 조치를 취할 경우 한국 기업들 시장 공백 메우지 않도록 우리 정부에 요구를 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방미 일정 앞두고 나온 이슈라서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방미 일정에서 반도체와 관련한 조금은 얽힌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도 살짝은 하실 것 같은데 이런 모멘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반도체를 보는 시각들을 몇 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반도체를 하나의 시각으로 보면 지금 오류에 빠지는 거죠.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가 2019년의 사이클이 반복될 것이다 보는 것을 저는 오류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때는 간단했죠. 일단은 반도체 재고가 쌓였고 감산이 시작됐고 감산에 따라서 반도체 가격의 하락이 멈췄고 2020년에 또 수요 폭발이 일어났다. 자, 지금 일단 재고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 재고를 해결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요원해요. 삼성전자도 2분기까지는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안 좋은 건 전 새로운 뉴스는 아니라고 봐요. 삼성전자 밝혔죠. 자, 오늘 나온 뉴스는 TSMC까지 재고가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시스템까지 재고가 쌓이고 있다는 거죠. 역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 반도체 재고가 쌓이고 있는 것은 우리의 업황 개선 신호가 아니라 여지껏 경험해오지 못한 불황의 늪일 수도 있다. 이건 제 중점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터져버린 겁니다. 가장 그 근간에 반도체가 있는 거죠. 미중 간의 싸움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표면화된 것들. 지금 미국과 중국은 역대 최고의 무역을 하고 있어요. 무역 수지만 놓고 보면 중국과 미국은 싸우는 걸로 안 보입니다. 역대 최고의 무역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난 가장 큰 것은 반도체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우리 반도체가 저는 몇 가지 정치적인 이슈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미중 간의 갈등에 있어서의 우리 스스로 주도권을 못 잡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칩스법에 따라서 무조건 미국 생태계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한 이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슈죠. 수급의 논리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일단 경기에 따른 사이클이 하나 첫 번째고요. 이건 정상적인 사이클이 되겠죠. 결국 불황이 오면 언젠가는 호황이 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외부적인 정치적인 변수,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여기까지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반도체는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 올라갈 때는 2019년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항상 환율이라는 얘기가 떨어지게 되면 또 그 얘기가 잠잠한 거죠. 그러면 외국인들은 왜 사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질문하실 수가 있겠죠. 오늘도 외국인들이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글로벌 자금 동향을 보면 미국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신흥국 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국물을 사야 되겠죠.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라면 그래도 채권 같은 주식은 그나마 삼성전자라는 거죠. 나중에 여차하면 환 플레이로 빠져나갈 수도 선물 플레이로 빠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봅니다. 이게 업황에 대한 거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제가 그들의 생각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삼성전자만 산다라는 것은 저는 그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지금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 반도체를 바라볼 때는 과거의 뭐 상황도 중요하긴 합니다. 학습 효과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정치적인 리스크가 더 커져버린 상황이 아니겠나.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특히 정치적 리스크의 극대화의 측면에 있어서의 정말 좀 자칫 잘못하면 악재가 크게 터질 수 있고 잘 풀린다면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주가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수 민감도가 높은 섹터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위원님께 이 질문도 드려볼게요. 방미 관련 이슈를 볼 때 우리가 호재성 재료보다는 지금은 리스크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는 시점인지, 그리고 지금 반도체도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지수 연동력이 높은 2차 전지도 힘이 좀 많이 없거든요. 그러면 지수의 하방도 전체적으로 좀 많이 열어놓아야 되는 그 초입인지도 함께 질문 드릴게요. 이게 참 시점이 애매합니다. 지금 이제 방미 기간에 지금 이제 주말에 터진 게 또 대만에 금한령 얘기가 나왔잖아요. 한한령을 넘어서 금한령 얘기가 나와서 이게 그동안에 이제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서 우리가 된다라는 거 보면 저는 이 점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냉정한 시각을 보면 우리가 2019년도에 일본과의 독도 문제가 터졌을 때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우리 국민 스스로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로 지금 여파가 어떻죠? 맥주가 안 팔리고 일본 차가 안 팔립니다. 그 전에 렉서스 같은 경우는 강남 소나타라고 불렸죠. 지금은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게 굉장히 소비재의 어떤 변화의 무서움이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자리가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 일단 고점에서 조금 매물들이 나오는 자리지 않습니까? 이게 맞물려 있고 다음 주에 또 FOMC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는 또 저희가 월요일과 금요일 또 연휴예요. 네.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저 고민을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이 아무것도 없고 현찰만 있다, 현금만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지금 주식을 살 것이냐, 지켜보고 살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후자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뭐 서둘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수급 논리가 될 수밖에 없다. 또 오늘 일부 뭐 확인되지 않은 뭐 신용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까지 불거지면서 한쪽에서 폭탄들이 터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불안전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뭔가 확인이 좀 될 때까지는 변동성 확대의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 이번 주 구간이 아니겠나. 이게 저는 이번 주가 아무래도 이런 불확실성의 피크 주간이다. 제 나름대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 키워드와 함께 시장 반응 좀 빠르게 체크하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반도체 전반적인 업황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정치적 이슈 안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떤 포지션이 좋겠다라는 조언까지 함께 곁들여서 드렸습니다. 그럼 이와 연관해서 4위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시작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의 종목군일까라는 관점에서 히토류 이야기 부장님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 부장님, 이게 뭐 갈까요? 이쪽을 공략할까요가 아니라 이러한 시장 분위기라고 한다면 중소형주에 대한 쏠림이 강해질 수 있고 그리고 미중 갈등 하면 항상 히토류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니까요. 이쪽의 들썩거림을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보시고 계신지 어떤 분들은 활용하셔도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 네, 뭐 히토류는 테마주기 때문에 뭐 단기 트레이딩이 아주 능한 분들만 사실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펀더멘털리 이 주식을 뭐 매매하기보다는 일단 트레이딩 영역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좀 멘트가 과거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뭐 대만을 놓고 뭐 중국과 미국이 약간 긴장 갈등감이 있을 때 히토류가 움직이는 것과 최근에 히토류 관련된 쪽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이쪽의 힘이 조금 더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단 중국 정부가 히토류 영구자석 제조 기술에 대한 수출 검토를 또 검토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 네오디뮴과 그다음에 사마륨 코발트 이쪽은 비철금속 영구자석 제조 관련된 기술을 통제하는 이 추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2차 전지, 반도체, 뭐 전자기기 등등을 포함한 아주 많은 다양한 부면에 쓰이고 있는 부분인데 이 관련된 히토류를 어느 정도 이제 자원 무기화 할 수 있는 게 중국의 입장입니다. 근데 문제는 과거에는 미국하고 중국이 그냥 말싸움만 좀 이루어지면 대만 이슈 가지고 히토류가 올랐다면 네. 지금은 궁극적으로 지금 한국과 이슈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만 이슈와 관련된 중국의 약간의 어떤 좀 신경질적인 반응 그리고 약간 뭐 외교 대변인 뭐 이쪽과 마찬가지로도요. 전체적으로 지금 멘트가 좀 격앙되어 있는 모습이 상당히 큽니다. 그건 이제 미국을 향해서가 아니라 한국을 향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단순한 미국과 중국 간의 뭐 대만 이슈에 관련된 힘겨루기 이런 부분들이 히토류 테마성으로 움직였다면 지금은 조금 더 신중하게 좀 더 깊게 이야기들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반대로 보면 히토류가 움직일 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중국 소비 관련주들 여행이나 화장품, LCC 이런 쪽은 다 급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펀더멘탈리 이게 어떤 뭐 단기 하루 이틀 만에 문제가 된 건 아니지만 그 센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들이 중국과 관련된 한국의 사안이 좀 단순한 이슈가 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더군다나 만약에 한국에서 지금 이제 미국의 방미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쪽에서 뭐 공동 성명서에 뭐 대만과 관련된 이슈가 만약에 뭔가 공식적으로 뭐가 들어가게 된다면 중국의 반발은 또 거세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과거처럼 그냥 단순한 테마라기보다는 한국의 직접적인 중국의 어떤 뭐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점. 이게 러시아하고도 똑같은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지금 러시아도 좀 되게 예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결국은 뭐 중국이나 러시아 쪽의 수출이라든지 매출 규모가 꽤 큰 업종 섹터들은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역 보복과 관련된 부분에서 뭐 광물과 관련된 석탄 자원이나 이런 쪽에 관련된 러시아 쪽의 보복과 관련된 이슈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G7이 지금 러시아 쪽으로 옥죄기 시작하고 전면 수출 금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러시아는 이제 자원 무기화 하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과거보다는 좀 더 깊은 그리고 좀 더 심각한 수준의 자원 무기화 관련된 이슈가 불거졌다는 점에서는 조금 흐름들이 조금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보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테마성 움직임은
워낙 이제 변동성이 급하고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발빠르게 매매할 수 있는 분 아니면 굳이 이쪽에서 뭐 트레이딩을 하면서까지 리스크를 꼭 안으면서 이렇게 매매를 굳이 할 필요는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사태가 단기로 끝나기에는 지금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다 볼 수는 있겠습니다. 저희 5위는 경기 민감주 성격의 반도체 그리고 이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야기 많이 되고 있는 히토류 관련주를 언급을 해봤는데요. 공통적으로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자리의 무게감, 정치적 이슈의 향방에 대해서 경고등을 많이 켜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공략 포인트 조금 더 트레이딩 이상으로 이쪽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연결해서 다음 3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도주 성격으로 여기 부각될까요? 방산주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장님, 요거 추가로 질문 드릴게요. 앞서 이 이슈 무게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은 해주셨잖아요. 그렇지만 히토류는 트레이딩의 영역 잘 하실 수 있는 분만 이렇게 한정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성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의 국방비 올라가면 여기에 대한 주목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물론 미치는 부담입니다만 펀더멘털 갖춰진 방산은 어떻습니까? 차선책으로 괜찮은 선택이 지금도 될까요? 네, 지금 뭐 중국이나 러시아 관련된 이슈가 히토류나 뭐 석탄을 포함한 이 관련된 그 광물 관련된 이슈, 그러니까 뭐 자원 개발 이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면, 물론 이제 맥락에서는 방산이 비슷한 맥락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방산 같은 경우는 펀더멘털이 일단 또 좋아진다는 게 명확합니다. 일단 좀 다른 결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방산은 말씀드린 대로 중국과 러시아 관련된 이슈에서 굉장히 좀 예민해진 부분에서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결과 비슷한 식으로 움직이고는 있지만, 지금 러시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뭘 촉발했냐면 결국은 G20 쪽에 GDP 대비 방산 관련된 지출 금액을 늘리는 거로 이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그 G20의 기본적인 부분은 아마 GDP 대비 2% 정도의 방위 산업에 대한 예산을 쓰도록 일단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걸 지키지 못하는 국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규정에 GDP 2% 정도 가는 어떤 예산을 충분히 방산 쪽에다가 실어야 된다는 권고 규정을 따르게 된다면 상당히 방위 산업 관련된 예산에 대한 어떤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한국의 수출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최근에 풍산 같은 경우도 폴란드양 포탄 관련된 1,600억대 매출도 2월 달에 이제 계약을 또 했지 않습니까? 풍산이 작년 같은 경우에 방산 부분이 사상 최대 실적을 냈지만 지금 벌써 2월 달 정도부터 이제 지금 계약이 들어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연관지어서 유럽 쪽에 지금 방산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지금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방산 업종들은 그냥 일단 단순한 어떤 테마라기보다는 실적이 겸비해 가면서 같이 올라가는 섹터라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아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방산 누적 수출액이 601억 2천만 달러, 하나로 79조 1,540억대 정도입니다. 올해 초 카이의 말레이시아 수출을 더하면 누적 수주가 80조 원대에 이미 진입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방산 수출 누적 관련된 100조 원 돌파가 충분히 올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방부의 방산 수출액 관련된 목표치도 그러하고요. 방산 업종은 실적을 겸비하면서 올라간다는 점에서는 조금 더 결이 다르게 그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결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위원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저희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방산 섹터인데 어쩔 때는 방산 수주에 주목을 해서 어쩔 때는 항공 우주 쪽에서 좀 비중을 싣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방산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관련주들 보려고 합니다. 일단 많이 올라온 쪽 많은데 대안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오늘은 조금 더 강력하게 다른 쪽 이야기를 해주실지 궁금해요. 오늘 장에서의 방산주 위원님의 시각은요? 결국 저는 부장님 말씀이 굉장히 정확하다라고 보고요. 이게 모습은 외형은 같습니다만 이거를 우리가 테마로 볼 것이냐 아니면 실적주로 볼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이게 만약에 전쟁 관련해서라고 하면 테마주죠. 굉장히 안 좋은 테마주죠. 전쟁 테마라는 것이. 하지만 반면에 실적 호전주로 본다라면 굉장히 접근 가능한 거죠. 똑같은 현상을 놓고 보고 테마주라면 올라갈 때 따라 사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면 실적주라면 밀릴 때 사는 거죠. 반대를 나타내야죠. 오늘 같은 경우는 밀립니다. 테마주를 하시는 분들은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실적주를 보시는 분들은 접근을 하실 때 오늘 이제 테마주로 올랐다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나름대로 MTN에서 기준점을 잡아드리는 게 10만 원에 대한 지지 여부가 관건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려왔습니다. 10만 원이 넘어왔을 때, 그러니까 10만 원 부근에서 매도 의견 한번 드렸고 올라갔을 때는 지지가 중요하다.
올라왔지만 다시 지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아직은 그 추세 자체가 좀 단기 하향 추세죠. 여기서 이제 10만 원이 안착이 된다면 2차 이제 실적 베이스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지금은 어떤 대안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단기 관심은 저는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다. 결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주식시장이 지금 뭐 예탁금이 52조까지 올라오고 신용장고가 20조가 쌓이다 보니까 주식을 살려는 자금들은 풍부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뭔가 빠르게 수익을 내려고 하는 부분들 그동안 나름대로 2차전지가 그 역할인데 지금 좀 답답하죠. 오늘 같은 경우 2차전지가 트레이딩조차 안 되다 보니까 다른 대안주를 찾는 노력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 대안주라는 게 지금 굉장히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초만 하더라도 대안주는 뭐였죠? 포스코 그룹주였죠. 네. 아무도 예상 못했던 포스코 그룹주들이 월, 화 오르고 화수목, 금, 오늘까지 빠집니다.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대안주를 얘기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죠. 결국 믿을 건 실적이고요. 그 실적에 대해서는 저도 부장님과 기회를 같이 하는데 실적주를 살려면 조금 더 변동성이 좀 커질 때 오히려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산 쪽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 읽어드렸고요. 그리고 오전과 오후의 얼굴이 조금 다른 그리고 뉴스에 덩달아 오르지 않는 쪽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이라는 조금 더 넓은 카테고리로 묶어봤습니다. 탄소 포집부터 태양광, 수소까지 전반적으로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뉴스 전면에 서 있는 거는 미국 화력발전소 관련된 모멘텀. 자, 그런데 여기에 먼저 포커스를 맞춰서 위원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오전에는 와, 여기 방미 소외주인가? 전반적으로 분위기 나쁘지 않은데 이제 소외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지금 보면은 정말 많이 변동성이 커진 구간입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위원님 그런 것 같아요. 이슈에 따라서 한 섹터가 뭐 강하게 움직이질 않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뉴스에 요 정도 반응이 나오는 친환경 아는 종목들 어떤 시각으로 지금 봐야 될까요? 다들 불안하신 거예요. 네.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명확히 못 잡고 하다못해 뭐라도 좀 솟으면 한 업종이 솟으면 그거에 집중하겠지만 다들 지금 불안한 거예요. 특히 정치적인 이슈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다음 주 FOMC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불안한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된다면 저는 이 친환경 관련주들은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 한번 해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일단 원전주입니다. 원전주들 지금 이제 방미 수혜주라고 얘기했던 원전주들 최근에 빠지죠. 오늘 이제 한전기술, 두산에너비도 다 빠집니다. 결국 원전은 여기서 뭐 방미에서 효과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바로 매출이 잡히는 건 아니죠. 일단 시장은 조금 냉정해지고 두 번째는 칠레가 이제 그 부국 이제 자원화를 이제 선언을 해버렸죠. 이런 식으로 결국 뭐 리튬이나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이 정치적인 이슈가 지금 불거질 거라일 수도 있다라고 봐요. 지금 이제 정치적인 이슈인데 그런데 친환경은 여기서 벗어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태양광을 그러면 자원화할 겁니까? 풍력을 자원화할 겁니까? 이거는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좀 중기적으로 지금은 이제 적극적으로 주식할 이번 주는 제가 볼 땐 변동성 구간이지만 요거 안정 찾고 나면 IRA 수혜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고 자동차나 배터리처럼 뭐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고 이것을 수혜를 못 받고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그러니까 지금 단락단락 보지만 큰 틀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용인에다가 그 공장을 지으면 거기서 들어가는 전원은 친환경이 일정 부분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야 유럽 수출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되면 미국 쪽 국내에서 친환경 쪽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러한 주식들이 좀 빠졌을 때는 충분히 매수 관점을 볼 수 있는 거죠. 단지 이것을 2차 전지가 올라갈 땐 친환경이 빠지고 친환경이 올라가지 이런 관점을 볼 게 아니라 2차 전지는 우리가 지금 소재에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자원화, 그다음에 중국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너무 민감한데 이쪽들은 오히려 평온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이슈가 있어야 확 주가가 올라가는데 재미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내가 길게 보겠다라고 한다면 이쪽이 진짜 대안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태양광주 하나솔루션 이야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 종목을 중심으로의 모멘텀을 보시는 걸까요? 아니면은 저희 좀 항상 좀 넓게 보면은 친환경 할 때 구조물 설치까지도 넓게 보잖아요. 그쪽까지도 넓게 그 기회의 요인을 보시는 걸까요? 일단 구조물들은 우리가 볼 때 뭐 CS 윈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수주 소식과 맞물려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수주 소식 아니더라도 다양한 트리거들이 있죠. 방미 기대감이 여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우리가 지금 대통령께서 100여 분의 CEO분들을 모시고 가는데 거기서 뭔가 도장을 찍고 온다? 저는 그 가능성은 별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해결이 좀 중요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는 거지 여기서 직접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된다? 왜냐하면 미국도 지금 말을 아끼고 있는 게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그 IR법에 대해서 해주겠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법이 나오면 정말 소위 뒤통수 맞는 경우가 우리 몇 번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보다는 기업단, 개별 기업단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실적을 포커스를 맞추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겠는가. 정치적인 이슈는 지금 수혜를 본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우리가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GV70은 라인까지 바꿔서 했는데 뒤통수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아무래도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 그 키워드가 나와서 바로 1위로 넘어가서 환율도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더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적한다면 여기 안 볼 수가 없죠. 그리고 환율 지금 고공행진하는 이 가운데서 주목도 높여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펀더멘털 측면에서 부장님께 첫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그래도 시총 상위주 가운데 안정적이라는 빨간불이 나오는 쪽은 완성차, 그리고 오늘 실적 이야기 나오면서 조금 더 부품 따는 자유롭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오늘 간헐적으로 나온 이슈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UAM으로도 묶인 종목도 있고요. 사이즈가 작은 종목을 지금 실적 기대가 많았다면 보는 선택 괜찮을까요? 아니면 정말 현대차, 기아를 단기적으로라도 볼 만한 구간이 지금일까요? 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슬라가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까졌죠. 영업이익률이 19% 정도 달하던 영업이익률이 이번에 11%대로 빠졌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테슬라는 영업이익률이 원래 높다 보니까 가격 인하에 대한 룸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일반 다른 자동차들보다는 상당히 유리하다 말을 했는데요. 일단 영업이익률이 꺾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악재로 작용하면서 테슬라 관련된 미국 글로벌 IB들도 상당히 가격 조정을 염두에 두고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최근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테슬라 쪽이 상당히 좀 전기차 관련된 가장 활발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쪽 관련해서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켓쉐어가 테슬라 쪽이 빠졌다는 이야기가 오히려 나옵니다. 그와 관련해서 기아라든지 GM 이런 관련된 회사들이 폭스바겐 등등을 포함한 일부 다른 관련된 자동차 업체들이 MS를 가져갔다는 이야기가 지금 흘러나올 정도로 가격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해 아주 민감한 그런 지역에서도 테슬라가 지금 MS가 빠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가격 할인 정책은 추가적으로 더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분기 테슬라 실적 발표에서 MS 확대 주력이 계획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세그먼트별로 아마 추가적인 가격 인하를 또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주말 사이에는 또 일부 가격을 또 올리는 현상이 또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전기차는 무슨 화로냐, 이게 시가로 가격을 갖다 올렸다 내렸다 그렇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할 정도로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긴 하지만 문제는 테슬라가 단순한 가격이나 하나만 가지고 이제 MS를 방어하는 그런 논리가 쉽지 않아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지금은 유럽의 전통 자동차라든지 국내 현대 기아가 상당히 잘 팔고 있으면서 오히려 이쪽에서 반격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도 1분기 영업이익률이 14.8%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 물론 테슬라가 잘하고 있지만 일단 전통적인 전기차 영역의 회사들도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현대기아도 마찬가지로 이제 점점 올라온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인 흐름에서 상당히 경쟁이 격화되면서 테슬라가 주도하던 아주 그러한 주도하던 그런 2차 전지의 전기차였던 시장이 굉장히 경쟁이 격화되고 다른 세그먼트들이 잘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일부 이제 현대기아가 이번에 이제 보조금에서 약간 탈락이 되면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건 작년 8월부터 이미 이야기가 된 거기 때문에 그에도 불구하고 MS가 높아지는 거고 여기에 따라서 볼륨 증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현대기아도 올해 명확하게 이야기한 것은 물량 증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 증가에 따른 자동차 부품 사들은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독일이라든지 유럽 쪽의 부품을 상당히 잘하고 있는 회사 예를 들어서 한온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타이어 같은 경우는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은 유럽 쪽이 굉장히 잘하고 있고 기존 전통 강호들에 대해서 상당히 물량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부각이 되면서 다소 좀 시장에서는 좀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를 둘러싼 이슈들 정리를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 실적 포커스 맞춰서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이 4월 24일이고요. 내일이 25일입니다. 아마 내일 이 시간쯤에는 위원님과 현대차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딱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 2시 발표가 됩니다. 컴콜이 2시 10분부터 예고된 상황이고요. 현대차 다음 날은 또 기아고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장에서 항상 실적은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 높았고요.
좋았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그에 화답하지 않았던 분위기가 여러 번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이슈 아는 구간에서 보유자분들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실적 향방 어떻게 예상하시고 어떤 조치가 지금 필요하다 보신지도 궁금해요. 저는 내일 두 가지 관점으로 쳐다볼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실적이 나온 거에서 팩트 체크는 뭐냐면 실적이 잘 나올 거예요. 잘 나오는데 우리가 매출 총 이익률을 볼 겁니다. 지금 테슬라가 매출 총 이익률이 2019년 이후로 20%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이건 거의 현대기아차보다 테슬라가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했었던 몇 가지 중에 첫 번째예요. 우리는 이익을 많이 남긴다라는 거였는데 이익을 못 남겼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20% 이상이었는데 과연 현대기아차가 매출 총 영업이익률을 20% 유지할지 저는 그게 실적 포커스고요. 두 번째는 1분기 실적 이후에 그다음에 현대기아차가 할 컨퍼런스 콜입니다. 앞으로 1분기에 잘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이미 주가는 반영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최근에 변동성이 나타났다는 게 GV70이 부조금이 이제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제 향후 실적에 대한 전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현대기아차가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 이 두 가지 포커스로 일단 실적이 기본적으로 잘 나와줘야 돼요. 만약에 실적이 생각보다 못 나왔다? 이러면 그거는 이제 바로 대응을 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두 가지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관련된 코멘트도 나올까요? 환율은 지금 현재 1,300원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기 네.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실적의 변동성이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작년 여름에 1,400원대 환율을 봤는데 자, 이런 환율에 민감한 주식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환율 효과에 따라서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된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기대감을 갖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말씀을 드린 거지만 환율이 1,400원일 때 실적이 좋았으면 환율이 1,200원대에 떨어지면 실적이 악화됐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네. 결국 중요한 것은 자동차의 Q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느냐. 여기에 이제 P까지 어떻게 유지되느냐의 관건이지 환율에 따라 변동되는 것은 외부적인 변수다. 가치 투자자들에게는 그걸 빼고 봐야 되는 변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현대차 실적 저희가 커버하게 될 텐데요. 즉각적인 반응 그리고 세부적으로 어떠한 목록이 나왔고 매수, 매도 어느 쪽으로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빠르고 정확한 판단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영업부 박근영 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랭킹5 시간 꾸려봤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